그러면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을 좀 보실게요. 논술 작성의 기초부터 보실 건데요. 요거는 이제 기초반에서부터 사실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만은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다시 들으시기 바라고, 또 요 과목만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논술 작성의 기초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들으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2 기출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인데 여기 실전 모고 1회, 2회 이렇게 두 개를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를 논제로 해서 다룰 건데, 사실 논제 1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개정 누리과정을 막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의 추세, 개정 누리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첨단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건강 안전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고,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실전 모고 1회차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고요. 실전 모고 2회차에서는 이제 개정 누리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와 함께 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그 문제별로 단편 이렇게 또 해설을, 물론 자세하지만 그래도 논술에 비해서 이렇게 맥락적으로 쭉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풀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고 서론 결론 만능틀은 이제 제일 끝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는 첫째 주에 드리는 이유는 서론 결론 만능틀을 이용해서 답안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는 그런 이유로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작성의 기초,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내용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작성의 주의사항, 채점자의 입장도 배려하고 시험지에 대한 선입견도 염두에 두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채점자가 무슨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좀 잘 쓰셔야 하고 전체적인 답안지 배율도 중요합니다. 첫인상이기 때문에 서로는 안 중요해 이러고 막 쓰고 이러는 거는, 저는 그런 마인드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답안지는 실제로 막 쓰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답안지도 정말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채점자의 입장,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차부터 잘 쓰셔야 돼요. 서론부터 잘 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서론은 대충 써도 점수 잘 받는다 이런 이상한 루머를 어디서 받으셔가지고서는 막 쓰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답안지 잘 쓰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답안지는 막 쓰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모델이 이제 패션쇼 할 때 워킹 하잖아요. 워킹 연습만 열심히 하고 실제 무대에서 막 아무렇게나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한번 납득이 가는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안지 막 쓰세요 이런 얘기는요 정말 납득이 안 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너무 이상하고, 그런 거를 듣고 또 실천하는 분들도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글씨도 중요해요. 글씨를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지에 글씨 잘 써야죠. 그래서 뭐 글씨 못 썼다고 감점할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입견 배제 못합니다. 똑같은 답안지라고 점수를 똑같이 기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글씨도 유념하시고, 아직 100일 남아서 글씨도 약간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글씨가 너무 날아가는 글씨라면 각 잡아서 또박또박 쓰는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은 문제 순서대로 답을 쓰시고, 이제 막 뒤바꿔서 쓰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문제 순서대로 답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순서를 막 바꿔서 쓰면은
1번 이제 채점자도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의를 제기해서 내 답안지를 확인해도 뭐 점수 어디서 깎였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답안지 확인하러 가봤자 내가 쓴 답안지 깨끗한 그 답안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의 제기하지 않게 내가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순서대로 딱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뭐 가능한 한 끝까지 채우는 게 좋은데, 답안지가 우리 엄청 많잖아요. 여기 이제 답안지 샘플도 있는데, 이거 답안지 요거 이제 저희 학원 양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첨부 파일로 다 드리긴 할 건데, 자, 이 답안지가 이런 거 2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채우는 건 어렵다 할지라도 한 장은 넘었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어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한 장 넘어서 여기 5줄 내지 한 10줄 요 정도까지는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한 장 넘어서 안 되면 여기 5줄까지, 그리고 좀 더 쓰면 한 10줄 요 정도까지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는 써야 쓸 말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 장도 안 썼는데 만점 받은 친구를 또 사귀신 선생님들이 계시던데, 그런 경우에 나도 안 좋은 선례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점 받아야지, 그런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니까 조금 쓰고 만점 받은 거지 그거 따라했다가 나도 된다 이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들은 한 페이지 다 쓰고 뒷장에 한 5줄, 10줄 요 정도까지 쓰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연습하시고, 글을 너무 잘 쓰는 선생님들은 뭐 한 페이지만 써도 만점 받을 수 있지만 그 친구는 글을 잘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잘 쓰는지는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모험하지 마시고 한 페이지 쓰고 뒷장에 5줄 내지 10줄 요 정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써도 만점 받는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시험을 보려고 해요. 야, 대충 해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붙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한 페이지 써도 붙어 대충 해. 이거는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알려드려요. 어떤 시험 문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 페이지 다 쓰고 뒷장에 5줄, 10줄까지 쓰시기 바라고, 다 쓰셔도 좋겠지만 시간이 오버되면 또 안 되니까 자,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답안 너무 조금이야 이런 선입견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써야 내용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각 답안 그 문제마다 배점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1, 2, 3번이 거의 배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각 문항마다 5점 막 이런 식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분량을 유지하는 게 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시험장에 갔더니 문제 수도 막 달라지고 배점도 달라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당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배점 비중대로 답안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면은 내가 답안을 잘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설마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실까봐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답안지에다가 도표, 표, 그림 이런 거 넣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논술 쓰면서 존댓말 쓰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번호 같은 거 이런 거 마음대로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은 논술은 여기 요 번호 요거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번호 체계대로 1번, 2번, 3번 요렇게 쓰도록 되어 있죠. 문항 쓸 때마다. 옛날에 원고지 쓰기 시절에는 여기다가 1번, 뭐 2번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고 요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요렇게 이제 번호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수험생 유의사항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1번 문제에다가 1, 2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번호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답안지에서 요구하는 그 번호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첫째, 둘째 이렇게 이제 풀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사용했던 약어, 은어, 구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쓰시고, 뭐 했습니다 아니고 하였습니다. 그게 구어체예요. 했습니다는 구어체, 하였습니다가 문어체예요. 그래서 문어체로 다 정상적인 그런 공식적인 용어로 풀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실 때는 논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두 갈식으로 뭐죠? 뭐 김교사가 한 말을 뭐 세 가지로 정리하시오. 만약에 이랬으면 김교사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두 갈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갈식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항을 쓰실 때는 선생님들이 문장을 막 너무 길게 쓰면은 이게 주술 관계가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갈씩 답안을 쓸 때는 두 갈씩 답안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단문 중심으로 짧고 분명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고 분명하게 쓰라는 얘기는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반드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쓰시고, 육하 원칙은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야 굉장히 명확한 논리적인 글이 됩니다. 그리고 주술관계, 주어하고 수어는 반드시 일치하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주어, 수어 어떻게 되죠? 두 갈씩 답안은 이게 주어죠. 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뭐죠? 글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갈씩 답안은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쓰는 글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거는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는 거죠.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게 답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갈씩 답안은, 이게 문장이 짧잖아요. 문장이 이 경우에도 공식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만 문장이 짧잖아요. 두 갈씩 답안은 어떻게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문장을 읽어보면 서답식이 됐든 논술이 됐든 간에 주어와 수어가 막 다 틀어져 있고 문장이 막 세 줄, 네 줄 막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갈씩 짤막짤막하게 쓰는 건 이렇게, 교직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딱딱 쓰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둘째는 무엇이다. 부연 설명. 이렇게 쓰는 것이 요게 이제 두 갈씩으로 쓰면서 단문 형태로 명료하게 쓴 그런 문장의 사례입니다. 자, 요렇게 쓰시기 바라고요. 문장이 엄청 길어지면은 이게 벌써 막 꼬여요. 그래서 짧게 잘라서 쓰시기 바라고, 명확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과관계 이런 거 명확하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내용에 근거한 답안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유아임용 시험에서는 요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잘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시문에 근거해서 쓰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쓰라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벌써 문제를 읽을 때 표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시문에 근거한 거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 게 없으면 또 이제 그런 게 없는 걸로 또 이렇게 물결 무늬를 해놓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제시문에 있는 거를 찾아서 쓰는 문제인데 내 맘대로 쓰면 전부 감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걸 찾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는 걸 쓰는 건지 그걸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론, 결론은 짤막짤막하게 쓰시면 돼요. 대충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론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적정 분량은 한 3줄에서 5줄 정도면 됩니다. 2줄은 조금 짧아요. 체감되는 게 좀 짧게 느껴지고 5줄도 조금 길기는 해요. 보통 한 3, 4줄 요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한 5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줄에서 5줄, 결론도 3줄에서 5줄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론은 뭐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서론은 처음에 이 글의 의, 그 다음에 이 글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이 글에 대한 소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라 하면 정의,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소개하는 이 멘트는 제일 끝에 서론에서 따라서 이 글에서는 뭐뭐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서론은 짧게 쓰는 것이고 본론 위주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이거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을 작성할 때 뭐에 대해서 3가지, 뭐에 대해서 2가지, 뭐 요걸 이런 걸 쓰시오 이렇게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3가지 쓰라고 했으면 보통 가지당 하나에 1점이에요. 근데 쓰기만 하면 1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써야 1점을 다 받는 거거든요.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썼는데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점을 다 받고 싶으면은 일단 5점 정도는 글의 체계니까 전체적으로 글을 잘 쓰셔야 되고요. 15점은 각 쓴 거에 대한 그런 채점이잖아요. 근데 가지수당 전부 다 1점씩 이렇게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쓰실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시고 또 그 뒤에 간략한 부연 설명, 한 문장 정도의 부연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구성을 하시면 답안지 분량이 아마 한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까지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 쓰라고 했는데 그것만 딱 찾아 쓰고 땡 이렇게 하면은 그거 1점 다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를 쓰라고 했어요. 만약에 뭐 놀이 사례 3가지를 찾아 쓰시오. 만약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놀이 사례는 얘는 자유놀이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첫째는 자유놀이이다. 둘째는 뭐 또 형식적인 놀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는 뭐 협동놀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문장 안에 있는 사례나 부연 설명을 적절하게 조금씩 한 문장씩만이라도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지수, 그 다음에 가지수는 쓰라고 하는 가지수대로 3가지 쓰라고 그랬으면 정말 3가지를 써야 되고 2가지 쓰라고 했으면 2가지를 써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보통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열거하면서 쓰시기 바래요. 첫째 무엇이다. 그리고 부연 설명. 둘째 무엇이다. 부연 설명. 셋째 무엇이다. 부연 설명. 이렇게 제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본론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예전에는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논술이 됐든 교육과정이 됐든 그대로 옮기면 감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런 내용까지는 이제 수험생 유의사항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는 마시고 약간 내 말로 변형을 해서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시문에서 답을 쓰실 때 주제를 찾고 공통된 주제도 찾고 문장을 잘 읽으시기 바라요. 문제가 뭔지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밑줄 긋고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간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요게 이제 초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초안하면서 밑줄 긋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서론은 짧게 그 다음에 본론 위주의 답안을 작성하시고 2갈씩 단문 중심으로 짧게 답을 쓰시고 그다음에 제 답안에 있는 그런 모범 답안 확인 꼭 하시고 요거 이제 좀 지켜주시면 되고 이제 자세한 사례는 모범 답안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6하 원칙에 맞게 문장을 짤막짤막하게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2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022 기출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시면은 다음은 유치원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습공동체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학습공동체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하면서 이제 교사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체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요거 우리 교육과정 시간에도 많이 풀어봤어요. 문제 푸는 시간에도. 이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상호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여기 밑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뭔지 일단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2가지. 자, 일단 요거는 최교사의 대화를 보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찾아야 돼요. 여기 최교사의 대화에, 자, 최교사의 대화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뭐가 나와 있나, 요걸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요것도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좀 찾아서 쓰시면 좋겠죠. 자, 보시면 여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최교사의 대화에서는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구성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당장 얘기하고 있죠. 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자세한 문제는 우리가 이번 주에 문제를 엄청 풀어봤어요. 교육과정 문제로. 자, 뭐, 이제, 교사가 얘기한 거를 아이들이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례들 우리가 많이 다뤄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대화의 근거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막 교육과정을, 변형해서 막 운영을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지난주에 아이들이 버스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큰 상자를 주었어요. 요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한 거예요. 애들이 의견 제시했잖아요.
자, 그래서 큰 상자를, 버스 만들고 싶어? 알았어. 큰 상자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버스를 만드는 것에 애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으니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지원도 해줬어요. 자, 요게 교사의 역할이죠. 이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아이들의 놀이가 버스 여행 놀이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니까 얘네들이 제안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제안한 대로 함께 유아와 교사가 함께 지금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서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면서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는 이런 장점도 나타났고 놀이가 막 확장되고 있는 그런 장점도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두 가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번 문제 임교사는 이제 요번에는 또 임교사가 얘기한 거, 요 임교사가 얘기하는 거 중심으로 또 보셔야 돼요. 임교사가 유아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시간 측면, 공간, 자료, 활동 유형 측면에서 한 가지씩 써야 돼요. 자, 임교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임교사는 애들이 경사로 만들기, 교실은 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공간. 좁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넓혀줘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던가 넓혀줘야 되겠죠. 자,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했어요. 더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원래 이제 다른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애들이 더 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이건 뭐죠? 요거는 시간이죠. 시간. 자, 그리고 또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빠른 걸로 굴려보고 싶어 했어요. 장난감 자동차 말고 더 떼굴떼굴 더 빨리 굴러가는 거. 경사로에 따라서 더 무거운 걸 주던가 뭐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도 되고요. 자, 요거는 자료 측면이죠. 자료. 자, 그리고 아이들이 경사로 놀이를 하는 중에 경사로의 기울기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건 과학 수업이잖아요. 자, 요거는 활동 유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활동 유형. 자, 이렇게 찾아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교사 이제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박교사가 사용한 교수행동 전략. 자, 이제 박교사가 사용한 교수행동 전략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장점을 각각 한 가지씩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박교사가 제시한 그런 지금 어떤 행동이 있었나, 어떤 교수 행동이 있었나 이걸 보시면 교수 행동 전략 어떤 걸 썼나 보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갔다가 도토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걸 봤어요. 자, 아이들이 도토리가 구르는 모습을 재미있어 해가지고 도토리 구르는 신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 도토리처럼 구르는 것이 안 돼서 속상해 하길래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구르기 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직접 구르기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요거 모델링, 모델 보이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브래드캠 로즈그랜트 모형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요.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 모델링, 모델 보이기 하나 해준 거예요. 모델 보이기 하나 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모델링, 모델 보이기 해줬더니 애가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도 도토리처럼 구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얘가 막 보여주니까는 이제 뭐 조금 잘할 수도 있고 좀 덜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야, 너 진짜 도토리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라고 말해 주었더니 지혜가 신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한테 정서적인 지원, 격려 뭐 이런 것들을 해준 거죠. 그렇죠? 지지, 정서적 지지 뭐 이런 것들을 해준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요 이론이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쭉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요거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 여기서 요거를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브래드캠 로즈그랜트 이 모형으로 쓰셨던데
사실 교수학습을 설명하는 유형은 브래드캠, 로즈그랜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형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걸 쓰셨으면은 또 그 자체로 채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브래드캠의 유형을 쓰셨다면 이걸 맞게 쓰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게 이제 그냥 무작정 외우셔가지고 브래드캠, 로즈그랜트가 이런 유형을 왜 얘기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 유형을 얘기한 이유는 구성주의 수업 모형입니다. 구성주의를 위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는 대체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생 중심적이잖아요. 유아 중심적이고 유아가 제대로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구성주의 수업이죠. 근데 교사는 우리가 성숙주의는 사실 교사가 하는 역할이 거의 많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맞춰가는데 구성주의는 교사가 좀 적극적이에요. 환경 조성도 해주고 선생님이 비계 설정도 하고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행동주의와는 다른 개입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입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비지시적인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지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 교사 구성주의적인 수업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브래드캠과 로즈그랜트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난 거는 요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브래드캠 용어로 바꾸면 인정하기예요. 인정하기. 자, 그래서 요거 인정하기. 아까 잘 구르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인정하기고요. 그 다음에 모델 보이기죠. 모델 보이기. 이게 시범 보이기냐? 시범 보이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지시적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델 보이기 이거 세 개가 아예 참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구성주의 수업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신다면 구성주의식 수업이면서 교사가 점점 개입해가는 그런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인정하기는 뭔지 아시겠죠? 인정하기는 긍정적인 격려나 칭찬을 해주는 거. 요게 인정하기예요. 자, 그리고 모델 보이기. 모델 보이기는 지금 요 제시문에 나타난 거. 선생님이 한번 해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교사에게 직접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시범 보이기 형태하고는 틀린 거죠. 시범 보이기는 굉장히 교사 개입의 정도가 큰 거를 시범 보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시범 보이기, 모델 보이기 이렇게 문장에다 써놓으면 사실 똑같지만은 브래드캠과 로즈그랜트의 모형을 썼다면 요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범 보이기는 조금 인위적인 상황이라거나 여기 지시하기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교사 개입이 좀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자유로운 놀이 상황이잖아요. 체육 시간에 서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막 해야 되는 띠틀을 한 명씩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모델 보이기이지 시범 보이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성하기와 지원하기가 있어요. 자, 조성하기는 뭔가 이제 잠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비계 설정하고 비계 설정도 도움을 제공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비계 설정하기는 이제 뭔가 도전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비계는 발판을 제공해서 얘가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구성주의 수업이라는 걸 염두에 주시고 점점 심화돼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원하기하고 비계 설정은 너무 또 비슷하기도 하죠. 자, 지원하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높은 수준의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고 비계 설정은 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도전적인 그런 과제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구성하기. 이거는 선생님이 함께 학습자가 되어가지고 구성주의니까. 선생님이 함께 참여해서 뭘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공동의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거. 구성주의 수업을 생각하셔야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도 함께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범 보이기. 자, 이거는 유아가 잘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교사의 개입이나 지시의 정도가 좀 더 강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발 이렇게 옮겼지? 자, 선생님 따라해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교육과정 시험 문제나 이런 거에 보면은 자, 선생님이 줄넘기 하는 거 봐. 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넘는 거야. 자, 이제 너희들도 한 명씩 차례로 해봐.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게 시범 보이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놀이 상황에서 자유롭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슬쩍 보여주는 거, 이런 거는 시험 보이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하기.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전달하는 거. 자, 시범 보이기는 지시하기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주의식 수업을 요 브래드켄과 로즈 그랜트가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비지시적으로 구성주의 수업에 개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욱더 지시적으로 개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나타난 상황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모델 보이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 자, 문제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교수 행동 전략 두 가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김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이건 또 김교사의 대화를 또 봐야 됩니다. 김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교사 학습 공동체의 특징 두 가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 개인과 기관 차원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 이제 요거를 써야 합니다. 자, 교수 학습 공동체의 특징 보시면은 여기 이제 놀이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 아이들의 경험, 선생님의 경험 사례를 듣고 고민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험 사례도 듣고 고민도 나누고 뭐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은 교사로서 한층 성장해 간다. 교사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유치원 기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유치원 분위기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차원과 교사 개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까지 제시문에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제시문에 이렇게 너무 쉽게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끄집어내서 답을 쓰시면 되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배점 보시면은 사실은 한 가지를 써라 그랬으면 한 가지당 1점씩. 그래서 두 가지 쓰면 2점, 세 가지 쓰면 3점, 이렇게 점수 배점이 되어 있고, 요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 내용을 잘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논술의 체계가 총 5점이에요. 자, 논술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논리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해요. 자, 논리적 체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맞춤법, 어휘, 문장 이런 것들이 글을 잘 쓰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5점은 글을 잘 쓰나 이걸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5점은 거저주는 점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오산이겠죠. 거저주는 점수는 0.1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을 잘 써야 되고 논술의 내용도 완벽하게 쓰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해설 쭉 보고 모범답안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